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정당의 당 대표 선거가 아주 그냥 치열하게 지금 드디어 붙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정당의 후보로 나온 4명, 4명이 다 보면은 한국의 근대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에. 모르니까 헛소리 하는 것 같아요. 황장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네. 뭐 그 사람들 보면 네. 4명이 다 서울대 나왔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네. 학교 다닐 때 네. 공통적으로 보면 네. 그렇게 그 사람들 다니던 시대에 데모하고 사회개혁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했는데 그 4명 다 데모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들이야. 한 사람 있으면 오세요. 내 사갈게. 온실에서. 데모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간혹 제가 학교 다닐 때 비슷한 또래인데 아, 딱 보면 네. 다들 데모에도 도서관에 가서 딱 공부만 하고 끝나면 집에 딱 가던 애들이 있었어요. 네. 딱 그런 애들이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 내가 우리 지금 솔직히 좀 찌질하다고 치부했던 애들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학교에서 데모도 해보고 음, 또 학교 전에 대학 다닐 때 미팅도 해보고 음,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눈물도 흘려보고 음. 이렇게 해야 세상을 보는 사회적 시각이 형성됩니다. 학교에서 네.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학교에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회성이 결여된 공부만 하는 찌질이들이에요. 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 이 시대에 네. 자신 개인적으로는 각종 뭐 변호사가 되고 또 뭐 검사가 되고 하면서 성공했을지는 몰라도요. 네. 또 저 사람들 보면 서인은 법조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윤상현이만 다르지만 그렇지. 그 사람도 뭐 저기 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난 거고. 그래서 저 4명이 기본적으로 현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고 뭐가 문제구나 하는 인식 자체가 결여돼 있고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는데도 결여돼 있어요. 자기의 살아온 사회적 경험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도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보수를 공부하는 척 흉내내서 일하니까 야당들이 맨날 유튜브 본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기본적 지적 수준은 뛰어날지 몰라도 사회적 인식 수준은 굉장히 저열해서 현 사회에서 보수가 뭘 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지난 대선에 한동훈이 같은 경우에는 좌파들한테서도 거기서 주류가 되지 못하고 비주류가 되어가지고 요 보수요 저는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때리치고 놀라면 나처럼 민주당에서 탈당해가지고 일찌감치 나와야지. 저는 잠깐 들어갔다가 바로 탈당해가 나왔어요. 근데 뒤늦게서 거기서 다 배제된 삼류들이 좌파 삼류들이 나와가지고 뉴라이트를 하면서 이제 한동훈이한테 달라붙어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가치를 받아들인 거죠. 한동훈이가. 저 한동훈이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 어제 보면 그 화성시청에 네. 그 중국 조선족들이 시장실을 들어가겠다 하고 이렇게 말리는 공무원을 4명을 팼어요. 그래서 그 영상도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심하게 팼어요. 어허.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전번에 아리셀 그 리튬 배터리 공장에 불났을 때 네. 거기에 그 죽은 사람들 23명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조선족이죠. 아, 근데 그렇구나. 그 사람들의 직계 좀비소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친인척 지인까지 우리 만주에서는 이 가족 관계가 깊다면서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화성시청이 비용이 불과 한 열흘 조금 넘었는데 6천만 원이 나왔답니다. 숙식 비용만. 아하. 식당하고 뭐 호텔 잡아서 살아있는데 이러다가는 나중에 그 리튬 배터리 회사에 구상권 청구도 못 하겠다. 그래서 직계 좀비 속이나 형제 자매를 빼고 나머지 분들은 네. 이제 그 돌아가시라. 어제까지만 해주겠다. 친인척이나 지인들은 그래서 숙식을 제공할 수 없다 하니까 달라들어서 팼어요. 근데 그 뒤에 민노총하고 좌파 그 세월호 붙었던 애들이 다 있어요. 자, 단원 파출소 안산의 소장이 그 분향소를 차리니까 허가 받았냐니까 허가 안 받았대. 그래서 분향소는 국가를 위해서 좀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한테 차리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 소장을 갖다가 시끌벅적하게 만들어가 언론에 흘려서 경기 남부경찰청이 사과했어요. 어허. 자, 여기에 한동훈의 책임이라는 거. 저기에 가서 일한 사람들요. 전부 불법 파견 근로고 이 고용 허가 특례를 받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근로했어요. 작년에 한동훈이가 12만 명의 비숙련 노동자를 데려왔고 떠들썩하게 자기 공이라고 전라도 다니면서 떠들었잖아요. 법무장관 할 때. 예. 그리고 올해는 16만 5천 명. 이야. 두 해에 30만 명 가량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자, 저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 인식이 없었으면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 4명이서 그 문자 가지고 쌈박질하고 자빠진 꼬라지를 보면 솔직히 말하면 네. 저것들이 어디 서울대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그 기득권 사회에서 인정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완전히 이 세상을 저것끼리만 기득권 사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산 것들이 어떻게 국민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중에 누가 돼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고 박사님. 저 중국에서 만약에 저런 화재 사건이 일어났으면 저 이번에 완 그 피해자들 가족들이 저런 짓 못하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못된 것만 금방 배워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국민의힘 정당의 이제 후보 4명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사실 이거 이끌어갈 수 있는 체질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지금. 우리 저 황장수 대표 말씀이 뭐 전체적으로 공감이 가는데 그런데 저는 4명 중에 원희룡은 조금 다르다 그런 생각을 좀 원희룡은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어릴 때 해요. 예. 학원도 못 다녔거든. 그렇죠. 제주도에서. 그 집이 밑바닥에. 저 중문에 있는 그 산골인데 그 저 아버지가 장로님이잖아요. 예, 뭐 가장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인 집안이고 그리고 그때 아주 저 소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 데서 지금 원희룡이 이제 그때 한 4살 땐가 그 리어카에 다리가 끼는 바람에 그 발가락이 완전히 절단 지경이 됐는데 그걸 제대로 고칠 만한 병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애가 생겨서 군대에도 못 가거든요. 아. 그 발가락에 그런 장애 때문에 군대를 못 갔다는 것이 늘 좀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육체적으로 극복한다고 마라톤을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지금 마라톤을 뭐 여러 번 완주를 하고 하여튼 뭐 사람은 참 그런 면에서 보면 독한 사람이죠. 아니 저 흑수저는 맞기는 맞아. 예, 그 흑수저예요. 흑수저고 네. 또 대학 다닐 때도 공부는 거의 안 하고 데모만 하고 그래요? 그야말로 데모만 했어요. 데모만 하고 노동운동 아니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이 대모만 하면 예, 되겠어. 아니 그 데모만 했어요.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고 어. 그러다가 이제 그 이걸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냐 해서 갑자기 딱 접고 사시 시험을 봐서 6개월 만에 수석이 된 거예요. 참 천재는 천재야. 다른 사람들 뭐 몇 년에도 안 되는 거를. 그리고 나서 검사 생활을 딱 5년 하고 또 그만둬요. 왜 그러냐면 검사해갖고 부산에 그 저 조폭 때려잡고 마약 때려잡는 일을 했는데 그때마다 현장에 나갔다 그래요. 아 판사 안 하고 검사했구나. 예. 아. 근데 그렇게 맨날 도둑놈 강도 잡아봤자 이게 세상이 바뀌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룰 메이커가 돼야지. 룰 테이커가 돼서 백날 고생해봤자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 때문에 룰 메이커는 입법자니까 해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들 그 당시에 이 김대중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때 그 데모했으니까. 서울대 출신 중에는 원희룡이하고 김민석이가 제일 거론이 많이 됐는데 원희룡이는 맨날 데모하고 노동운동을 해서 김대중이 쪽에 갈 거다. 김민석이는 뭐 저 서울 그 저 깍쟁이처럼 생겨가지고 네. 아마 그 이해창 쪽으로 갈 거다 그랬어요. 근데 거꾸로 갔어요. 아. 거꾸로 갔는데 이제 원희룡이가 그때 이해창 총재의 영입제에 그 응해서 한 말이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전향선언과 비슷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는 좌우 양쪽으로 균형 있게 세력이 발전해야 되는데 이 보수 쪽이 좀 너무 지나치게 협소하고 좀 낡아서 그 보수를 혁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내가 보수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이전에는 저 노동운동한 좌파 성향의 정치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런데 내가 정치 입문을 하면서는 보수를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내가 보수의 몸을 지금부터 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그 후로 25년 동안 이 사람이 당에서 보수 혁신을 위해서 맨날 혁신하자 하니까 비주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주류로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혁신위원장을 주로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4명의 후보들 중에서는 원희룡이가 그런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그 경로나 이 결이 좀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저는 이번에 당 대표가 될 사람은 딱 2가지 미션이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여러 개 없어요. 딱 2가지 미션. 하나는 대통령 지켜야 돼요. 아, 대통령. 우리가 지켜야 8년 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호호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 뺏기고 보니까는 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무너진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호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무조건 지켜놔야 돼. 무조건 지켜야 돼요. 윤석열 정부가 자유파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니, 북한으로 넘어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잃어버리면. 무조건 지켜야 돼. 근데 이제 지키는데 네, 두 우리도 번째는 예. 이걸 지키려면 국민의힘 독자적인 힘만으로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저는 저 종북 주사파들이 곧 촛불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광화문을 점령하려고. 거의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종북 주사파들이 광화문 들고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올 때 맞짱 뜰 수 있냐 국민의힘이 잽이도 안 될 거라고요. 겁이 나서 나설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이 우리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과 손잡고 같이 싸워줘야 돼요. 우리는 그럴 용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식으로 판을 짤 수 있는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과 함께 손잡고라도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는 스케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돼요. 아. 제가 보기에 넷 중에 원희룡이 유일합니다. 근데 나한테 전화도 안 오는데 아직. 아 이거 뭐 전화해서 뭐예요? 아니 이심전심이지 뭐. 그 뭐 저 당선된 뒤에 이제 올라 그러는가 보다. 아유. 그 이제 이 시대 흐름과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은 제가 평소에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합니까? 우리 이병구 대표랑 전화 통화합니까? 맞아. 무슨 우리가 뭐 저 시나리오가 있어요, 원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맞아요. 그냥 4시에 모여갖고서 이러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천재들이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번 이 탄핵이 임박했다. 좌파들이 촛불 들고 곧 나온다. 네.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되고 4명 중에서는 원희룡이 제일 그 기준, 그 미션에 가깝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봉규 박사님. 네. 그 열 받아서 말이야. 저 당 대표들 저거 다 쓸어내버리고 대표님이 그냥 당 대표로 나가는 게 제일 낫지 않습니까? 그뭐 그릇도 안 되고. 아 요즘 아니, 전 그릇도 안 되고 그럴 뭐 의향도 없고요. 가발을 하나 사서 쓰셨으면 좋겠다. 가발 얘기를 하고 내가 한 뚜껑이냐? 한 뚜껑 열리네. 아니 그래서 모자만 가발로. 내가 이제 물어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에 제일 부족한 게 뭐냐? 대한민국이 왜 생겼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그러게요. 사람들이. 예.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윤석열 신드롬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 광화문이 윤석열을 지지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때 무슨 기대가 있었냐면 네. 이 문재인 뭐 조국 이재명 뭐 이런 이 흉악한 놈들을 뭔가 해결해줄 깡다구. 한 달 안에 깜빡 넣을 줄 알았지. 아 그렇죠. 네, 그걸 한 달. 기대했어요. 그렇지. 아 저 사람밖에 없다. 네, 네. 그래서 신드롬이 일어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했는데 그거에 이제 뭐 미흡해서 우리가 좀 실망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면 안 돼서 아직까지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데 그렇지. 지금의 당 대표는요. 첫째, 저는 2가지 아이고 고성국 박사 좋은 주문했는데 저는 이제 2가지를 주문하는데 첫째는요. 아까 윤석열의 그 깡다구를 기대했듯이 저는 건달기가 있다고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에게 건달기가 있다고 우리가 봤어요. 이제 이거 뭐 술도 잘 먹는 데다가 뭐 폼도 막 이러고 아니, 죄송하지만요. 엎었고 윤석열은요 사법고시 9번 떨어진 것이 네. 전화위복이야. 그러니까요. 거기서 인생 공부를 한 거야. 그나마 조금. 그나마,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우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네. 우리 이제 여기 5명 중에서 네. 그래도
정광훈 목사님께서 제일 그 건달기가 있거든요. 아, 아니 목사가 그게 아니라 이게 좋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인간사에 이 눈비도 좀 맞고 단맛 쓴맛도 좀 알고 그건 알아요. 통찰력이 있고 그건 맞아요. 용기 낼 때 진짜 감옥 갈 각오로 용기도 화끈하게 내고 3번 갔다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깜빡. 이런 건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걸 우리가 기대했는데 조금은 못 미치지만 우리가 여전히 지켜줘야 하고. 근데 그 옆에 간신배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근데 그것까지도 쳐내야 돼. 쳐내야 돼. 근데 지금 4명 중에서 가장 건달기가 있는 사람은 저는 원희룡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원희룡의 측근들 친구 중에 측근이 있어요. 2명을 제가 실제로 원희룡이가 건달기가 있어요? 있어요. 오. 측근 2명 제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잘 안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핵심 측근 2명인데 둘 다 제가 잘 아는 동생들이에요. 건달기 있는 애들이에요. 반건달 같은 애들인데 아니 물론 스마트합니다. 스마트하고 의리 있고. 근데 나라를 위해서 진짜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국힘당이 예를 들어서 원희룡이가 돼야 된다고 해서 이제 자기 친구지만 이렇게 뭉쳤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한동훈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 주변에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 첫째고 두 번째는 원희룡 자체도 건달기가 좀 있어요. 공부를 잘했지만 어렸을 때 고생해서 그런지 약간 그게 있어요. 체구가 작아서 그렇지 깡다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4명 중에서 3명이 부정선거를 때려잡겠다고 나왔는데 가장 강력한 이 언어를 구사한 사람이 원희룡이에요. 한동훈만큼만 부정선거 아무 얘기 안 했고 나머지 3명은 다 얘기했어요. 아니, 좋은 데로 안 가고 저기 저 이재명하고 붙으러 싸우러 가는 걸 보면 끼가 있어. 있어요. 근데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워딩이 가장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원희룡이가 뭐 특검이라고 그럴 특검 얘기도 나왔고요. 뭐 윤상현도 나왔지만 특검 얘기라든가 청문회 얘기라든가 아주 구체적으로 짚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때려잡을 수 있고 심지어는 홍수환 형님도 얘기했지만 야 선거하면 뭐하냐? 선관위가 관리하는데 그거 다 답이 나와 있어? 뭐하러 전당대회 하냐? 선관위한테 맡겼는데 이렇게 우리가 못 믿잖아요 선관위를. 이거 제도 개선이라도 끌어내고 수사라도 이끌어낼 사람은 저는 원희룡이가 적임자다. 그러니까 두 가지면 부정선거와 싸우는데 넷 중에서 가장 적임자이고 두 번째는 건달기 이 깡다구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로는 적임자다 이렇게. 아니 저 신혜식 대표님. 예. 여기도 건달기 있어요. 신혜식 대표님이 저기 최고위원으로 그때 들어가려고 한번 저 신청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왜 국민의힘 저놈들은 신혜식을 왜 그렇게 겁먹어요? 저놈들이 왜 그럴까? 저를 겁먹은 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이 제야, 이 광화문 세력에 대한 견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밥그릇이라고 그럴까 이권을 뺏어간다. 경쟁자로 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불안감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위험하면 또 힘들면 찾게 되고 이게 참 국민의힘과 이 보수 애국 세력의 딜레마예요. 가까이 하면 좋은데 가까이 할 때마다 광화문은 소외받고 천대받고 갈치받고 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위험하면 달려가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이번 전당대회를 좀 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되느냐 이렇게 딱 보면은 사실은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까지 참 그래도 광화문하고는 참 이렇게 끈끈한 사람들이에요. 연설하는 거 보면은요. 나경원 참 잘합니다. 윤상현 의원 많이 늘었어요. 탄핵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탄핵 때 저 단상에 올라오려고 저 연설 시켜주십시오 막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연설 많이 하셔갖고 아주 연설 잘하시고 역시 광화문에서 굴러야 돼요. 그래야 연설을 잘하는데 원희룡 후보는 아무래도 광화문에 좀 덜 나왔죠. 예, 제주도 지사 하시고 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맞아. 쭉 보니까 저는 뭐 누구 하나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누굴 더 띄워주고 싶지도 않은데 다만 지금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있다, 거기에 가 있다, 이런 게 이제 깊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부분으로 좀 함께 가주는 것이 맞다. 저는 솔직히 저는 뭐 원희룡을 방송에서 지지하고 찍으라고 하지만 누가 된들 네.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다 그래도 지금의 광화문 세력과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어쨌건 굳이 선택한다면 현재는 원희룡처럼 보이고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 거는 한동훈이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가 오늘 터졌어요. 뭐요? 예. 바로 이 여론 조성팀 운영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저기 예, 뭐 이거는 경인선이네. 이건 지금 한동훈 특검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한동훈 특검과 관련해서 자녀 입시 문제는 이거 밝히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밝히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한마디로 이제 이미지에 타격은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발 사주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한동훈까지 가더라도 한동훈이 지금 포렌식을 해서 휴대폰에서 뭐 분명하게 드러난 게 없거든요. 다만 다 정황일 뿐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민주당이 한동훈의 이미지를 깎고 그거와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결시켜서 공격하려고 하는 정치적 진짜 야비한 특검인데 지금 터진 한동훈의 여론팀 그 공작이랄까 여론팀 운영은 지금 장해찬이라고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오늘 전 최고위원이죠. 오늘 그 내용을 아예 그냥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거는 누가 봐도 일단 정치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그런 걸 시킵니까?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인데 심지어는 오늘 글에 자신이 공무원을 통해서도 그런 그 지시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직권 남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업무 방해가 되는데 그 댓글 내용을 올렸어요. 충격적이게도.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마지막엔 또 뭐가 들어가 있냐. 자신이 비례대표 10번을 받을 수 있게 여론 조성을 해달라. 야, 이렇게 되면 또 선거 개입까지 터져요. 그건 경인선하고 똑같은데. 그렇죠. 드루킹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당대표가 되더라도 깜빵이 예약돼 있어요, 이건. 증거가 나와 있게. 그러니까 지금, 장해찬이가 낸 그 댓글은, 지금 오늘 그 증거로 내민 거는 실제로 실명이 있다는 거고, 자기가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자들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포렌식 하면은 다 나올 수뿐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너무나 명백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중간에 공무원이 있고, 아무리 부인을 해도 한동훈이는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뿐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한동훈을 뽑는 순간에 특검에다가 지금 이 댓글팀 운영,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들어올 겁니다. 이거는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경찰도 하겠지만 고위공직자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죠, 직권으로. 이재명처럼 재판받아 다녀야 되네. 자, 그러니까 이 참 웃기게 돼. 대통령은 탄핵 가고 당대표는 깜빵 가고. 그러니까 한동훈 때문에 대통령과 갈등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라 오늘 장해찬의 폭로로 인해서 그냥 보수가 괴멸되는 겁니다. 국민이 봤을 때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올라가는데 당대표 깜빵에 간다? 그것도 여론 조작으로 김경수가 그것 때문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요 진짜 국민의힘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과거에 그 돈봉투 사건은요 이게 잽도 안 되고 차떼기 사건도 잽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선거를 해봐야 뭐든지 다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자 황장수 소장님. 황장수 소장님은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근데 서울대 나온 사람들을 왜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왜 그러세요? 솔직히 말하면 같은 동문인데. 저는 서울대가 없어져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본인이 서울대 나왔어요. 저는 서울대 간판으로 한 번도 먹고 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서울대 빚을 전 것도 없고 네. 솔직히 말하면 학생들을 하여금 이 사회에 엘리트로서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네. 굉장히 이기적이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뺀질뺀질하게 네.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하면서 삶의 철학을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주입시켜주는 분위기가 없어요. 네.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행태를 우리 가족 중에도 서울대 출신 많은데 예. 확실히 걔들은 보면은 용기가 없어. 용기를 없죠. 없고. 네, 용기가 자, 없고. 그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네. 실패하면 총살 당할 건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그런 배짱이 있어야 할 때 되거든. 네.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나라를 한번 바꾸어서 이걸 갖다가 변화시켜 보겠다. 그렇죠. 자기 목숨하고 바꾼. 자기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니 예. 박태준 자네를 내가 혁명동지에서 빼놓은 이유는 자네한테 맡기려고. 저는 정치를 하려고 하면 예. 그런 정도의 각오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그러지 않으면요, 나라를 주머니는 정치의 근처에 얼씬거리면 안 된다고. 자, 진짜 질문이 뭐냐면 그래도 또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 4명 중에 한 명은 될 거란 말이에요. 예, 되게. 이재명하고 싸우는데 누가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이재명하고 일단 싸우는. 원희룡이가 쌓아봤으니까 아. 저 제일 원수를 졌죠. 아, 그래서 뭐 지금 보수 전체에 원희룡을 미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윤 대통령도 미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확실하게 원희룡이 똑바로 처신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 보수가요, 솔직히 말하면 도와주고 이 길거리 아스팔트 보수가 뒤통수 맞고 도와주고 뒤통수 맞고 이게 몇 번째입니까? 지난번에요, 목사님 우리 자유통일당에 네, 부정선거도 문제지만은 네, 총선을 앞두고 생겼던 언론의 이 공작, 예? 이 공작이 저는 과연 보수 진영하고 무관할 건가? 난 무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자유통일당 찍는 사람 중에 민주당 찍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 좌파 공작이 아니라고 봐요. 왜 그게 딱 총선 말미에 일어나서 한 3, 40만 표를 날려버렸어요. 마치 돈 받아먹고 사람 꼽아넣는 그런 정당처럼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뒤에 조용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공작들이 자행되는 부분에 저는 기득권 보수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4명 중에서 누가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4명 중에 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이 아스팔트 보수와 손을 잡고 나라를 지켜가겠는가를 선언해야 돼요. 선언 안 하면 내 놈 다 똑같은 놈이에요. 자, 눈치 본다고 목사님한테는 밤에 전화하고 뭐 밤에 오고 이런 놈들 필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솔직히 말하면 그 놈이 그 놈이에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저끼리 뭐 누가 되든지 해서 쌈박질해서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좌파 작용화가 안 된다. 난 그건 동의를 해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자기 부부가 이지경까지 둘이서 다 만들어 와놓고 끝없이 우리 보고 지켜달라고 우리는 뭐 천민입니까? 맨날 그 노가다로만 가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부부부터 과연 그 비겁한 국민의힘의 108명의 의원을 믿고 버틸 것인가? 아니면 정말 자경화를 반대하는 아스팔트 애국자들을 믿고 버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고 이제 그 문제에서 당당하게 나와야죠. 지난번 총선 치니까 이재명한테 사람 넣어가지고 부부끼리 골프 치자. 그 사람입니까? 참나. 자, 고 박사님. 네. 현실은 현실이니까 저 이재명하고 누가 제일 잘 싸울 것 같아요? 여기 당 대표들. 그 잘 싸울 뿐만 아니라 이겨야 되잖아요. 네, 이겨야지. 그래서 저는 원희룡이 넷 중에서는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제일 낫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이재명이랑 싸워서 이긴다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재명이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옥에 못 집어넣었을 때 3년 후 대선에서 이기는 거. 이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선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감옥에 집어넣는 싸움을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죠. 근데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당대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할 일입니다. 이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가 아주 사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2년 전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절대적인 그 염원을 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그거 하라고 법무부 장관 파격적으로 승진 그 임명하고 총장 임명해 줬잖아요. 그렇지. 이 두 사람이 지난 2년 동안에 문재인이 손것도 못 댔어요. 안 됐어요. 이재명이 손도 안 댔어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체제 네. 그리고 이제 이원석이 곧 이제 나가고 새로 검찰총장이 누가 되건 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네. 이후에 상당히 빠르게 지금 속도감 있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침 이 종북주사파 이재명 세력이 검찰을 아예 공중분해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검찰이 가만히 있을 검찰도 지금 분기탱천에서 나오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객관적 상황을 잘 활용을 해서 우선 이재명이 집어넣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먼저 해야 된다. 그럼 당 대표가 할 일은 아니다. 그거는 원내대표하고 검찰총장이 할 일이고. 그럼 당 대표는 뭐냐? 감옥 보내기 전에 먼저 탄핵당하는 걸 막아야 돼요. 지금 탄핵을 먼저 당할지 감옥을 먼저 보낼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들이 108명 중에 8명만 꼬시면 내일이라도 탄핵 국회 의결해서 대통령 직무정지부터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임박해 있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 당대표가 될 사람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요. 이 사람이 이걸 하면은 가장 유능한 대표가 되는 거고 아무리 무슨 일을 많이 해도 이거 못하면은 그야말로 모든 이 책임을 져야 될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유리해? 저는 그 점에서는 원희룡이가 제일 낫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요. 이게 이제 저는 진정성의 문제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4명의 후보 중에 윤석열에 대해서 진정성이 누가 있느냐. 이게요. 2년 전에 경선 끝나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 후보가 된 다음에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네. 홍준표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유승민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다시 경선했던 사람들한테 다 도와달라고 안 했겠습니까? 그러겠지. 유일하게 원희룡만 백의종군 하다시피 도와줬어요. 그것도 직급 낮춰서 본부장으로 갔어요. 경선했던 후보가 선대위원장으로 그러지. 그랬구나. 그걸 실무 책임자인 본부장으로 누가 갑니까? 원희룡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하고 국토부 장관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갖고 백자 선언하면서 초유의 전면전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원희룡은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 거기에 자신의 모든 정치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원희룡은 다른 선택의 카드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비로소 그 과정에서 원희룡의 대권 구도가 열리는 사람이에요. 네.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원희룡이 현재 종북주사파와 투쟁해서 가장 잘 싸울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뒤에 들어오신 시청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지금 대한민국을 뒤에서 움직이는 실세 5대 유튜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 각자 개인들이 대단하신 분인데 이 한자리에 모이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거 만들어 주셨는데 이봉규 대표님, 네. 저 이재명하고 싸우는데 누가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네. 중론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원희룡으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최선의 선택이 있고 예.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악을 피하는 선택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은 안 된다. 그래서 차악을 그러니까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는 최선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훌륭한 지도자다 하는 거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윤석열 정부가 미리 무너지면 임기 전에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임기까지는 최소한 보장해주고 그러면 그 사이에는 원희룡이가 됐든 아니면 뭐 제3의 이재명을 잡아넣는 영웅도 나올지도 모릅니다. 누가 됐든 우리가 야구에서도 보면 마무리 투수도 있고 중간 릴리프가 있잖아요. 그렇지. 요번에는 마무리가 될지 중간 릴리프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택하는 심정, 최악은 피하는 심정. 최악이라는 건 이제 말 안 해도 나와 있죠. 그렇죠. 뚜껑 일단 나와 있으니까
뚜껑 열리면 안 되는 사람은 피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에서 우리가 봐서 윤석열 정부를 가장 강력하게 지킬 수 있고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사람. 그럼 이제 이게 모아지는데 원희룡 쪽으로. 네. 근데 원희룡이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려면 이제 화끈하게 해줘야 돼요. 이 그동안에 이제 원래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를 그동안에 하면서 조금씩 진보되는 것 같아요. 뭐 좀 깡다고도 조금 진보되는 거 같고 네. 정치 감각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시대는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버금가는 진짜 걸출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는 다 잊어버려라. 당신이 무슨 뭐 사법고시 수석을 하고 무슨 뭐 그거 다 하나도 그 도움되는 일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망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깡다구를 못 낸 것도 있어요. 내가 1등인데 이것 때문에 여태가 인생 잘못 살아온 것도 있어요. 조금 비겁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이승만 박정희를 연구하고 거기에 버금가는 용기 죽을 까고 난 여기서 죽겠다. 이거를 하고 하면은 이제 그 뒤에 뭐 대권 주자도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이 차선이라든가 최악은 피하는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원희룡인데 네. 원희룡인 명심해라. 여기서 뭐 또 당 대표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우파가 이렇게 지지해 줬다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선거 공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목숨 건 이 다시 한번 태어나는 각오를 좀 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네. 신혜식 대표님. 누가 이재명하고 누가 제일 잘 싸울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이제 저는 거꾸로 네. 누가 제일 못 싸울까를 보면은 네. 답이 딱 나옵니다. 예. 한동훈은요, 일단 특검에 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끝난 다음에 대통령하고 밥도 안 먹었어요.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전화해서 밥 먹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 진중권이에요. 아니 지금 진중권한테 전화해서 그것도 너무 미안하다. 한번 시간 내서 밥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중권이가 그쪽으로 붙었구나. 아니,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은 한동훈의 상황은 진중권이고. 예. 그렇구나. 자, 좌파에게 먼저 사과하고 기대고 정책적으로도 좌파에게 약점이 잡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제 여론 선동과 관련된 이 팀 이걸 계속 공격을 하게 되면 한동훈이는요 이재명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재명과 협조해야 돼요. 깜빵 가기 싫으면. 근데 그걸 모르는 우파들이 있다는 거죠. 한심하게. 그래서 가장 잘 싸우는 것보다 가장 못 싸울 수뿐이 없는 사람이 지금 당대표가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불행이자 현실이다. 누구를 우리가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여론조사 1등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50%가 넘는다. 나경원이는 12%, 원희룡이 10%, 윤상현이 2%, 다 합친 거를 보다도 한동훈이가 높다. 50 몇 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도? 예. 여론조사가 어쨌건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를 떠나서 말이죠. 그 여론조사는 일반 민주당까지 다 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여론조사하고 국민의 지지층 여론조사를 하는데 국민의 지지층은 더 높습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야, 이거 참 큰일이다. 누가 제일 잘 싸울 것인가, 이 시국을 타개할 것인가를 뽑는 게 아니라 누가 제일 이재명과 협조하고 국민의힘을 망쳐먹을 사람을 뽑냐라는 선거가 돼버렸으니 우리 우파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얼마나 지금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는지를 보는 것 같다. 정말 슬픈 선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그럼 누가 제일 잘 싸울 것인가? 저는 또 이것도 하나 또 좀 달리 봐서 누가 광화문과 관계 회복을 시킬 수 있는가? 싸우기 위해서는 동지들을 모아야 되는데 맨날 지네들이 싸운다는 거죠. 광화문은 맨날 필요할 때만 와갖고 니네들 광화문 지켜줘. 힘들면 같이 동지처럼 해줘. 자기네들 좋아지면 적이고 정광훈 목사님 아가리 닥쳐라. 이건 진짜 국민의힘 어디 아닙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폄하하고 김기현 때. 네. 그래서 저는 누가 이재명하고 싸울 것도 중요하고 그건 당연한 거지만 누가 광화문과의 관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지켜봤어요. 그래서 연설할 때 정책 공약에 도대체 보수 우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냐 봤는데 딱 한 명만 얘기했어요. 원희룡만 얘기했어요. 보수 우파의 관계를 지금처럼 놔두면 안 된다. 관계 회복해야 된다. 그게 맥입니다. 싸우는데 전투하는데 병사들 없이 어떻게 싸우냐 이거예요. 광화문에 저기 촛불 들고 나오는데 국민의힘 100명 나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지난 탄핵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당원들 모여라 해봐야 겨우 5,000명 모입니다. 그것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근데 그거 갖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관계 회복에 원희룡이 그만큼 얘기를 했고 또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정말 맥을 정확하게 우리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이 알아야 되는 게 한동훈이 뽑는 순간 그냥 보수 우파는 손들고 이해찬이 말대로 20년간